우리 행성 전역에는 잉크가 아닌 본능과 피로 쓰여진 고대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묶는 바로 그 힘이 그들을 갈라놓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위대한 순례이자 조상의 보이지 않는 부름에 응답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삶은 끊임없는 정복이며 영토 한 조각을 위한 전투입니다. 이곳에서 동맹은 불의 시련 속에서 단련되고 형제애는 고난을 통해 길러집니다. 이것은 흥망성쇠의 생존과 희생의 서사시이며 전설이 야생의 영혼 깊이 새겨지는 곳입니다. 지배자든 방랑자든 모든 생명체는 무자비한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심장부에는 시간과 갈등으로 빚어진 땅이 있으며 이빨과 발톱으로 다스려지는 왕국이 있습니다. 이곳 말라마라의 햇볕에 그을린 사바나에서 새로운 날은 피와 먼지로 쓰여진 고대의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자들의 연대기가 아니라 한 제국의 서사시입니다. 마포고 제국. 마포고라는 이름은 잔혹함과 효율성으로 악명 높은 남아프리카의 한 보안회사에서 따온 것으로 다가올 통치에 딱 맞는 징조였습니다. 연합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은코씨는 힘든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작 20개월의 나이에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어린 사자는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웨스트 스트리트 무리의 수사자들이 그를 받아주면서 운명이 개입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은코씨는 다른 수컷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자연 사상상 가장 강력한 연합의 일원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기묘한 권력의 변화가 임박해 있었습니다. 노련한 은코씨의 지휘 아래 각자 눈에 불꽃을 품은 5 젊은 혈통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애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출발과 함께 변화의 물결이 사바나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6 젊은 전사들은 무리의 보호 없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단결 속에서 그들은 힘을 찾았습니다. 광활한 초원 위로 6 사자는 침묵 속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생존을 향한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잠재된 힘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포고 연합은 아프리카 물소떼와 맞닥뜨렸습니다.
이세툰지와 샹고가 돌격을 이끌며 무리 속으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성체 물수 한 마리가 쓰러졌습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마포구 연합은 완벽하게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하고 고독한 개체가 아니라 무적의 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6년) 중반 마포구 연합은 북부 사비샌드로 진격했습니다. 이곳은 4마리의 우세한 수사자들이 차지한 영토였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며 잔혹한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그 대결은 잔인했습니다. 경쟁자 수사자 한 마리가 저항하며 포효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나머지 3마리는 도망쳤고 새 암사자와 11마리 새끼로 이루어진 오타와 무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안개 낀 아침 마포구 연합은 조용히 영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포효나 추격전은 없었고 오직 섬뜩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오타와 무리의 새끼들은 이제 그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위가 포효뿐 아니라 섬멸로 주장됩니다. 계산된 잔혹성으로 샨고는 정복자의 냉혹한 논리를 강요했습니다. 새로운 왕들에게 옛 왕들의 혈통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왕조를 위한 끔찍하면서도 필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전투 이후 마포구 연합은 황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섯 전사들은 그들의 새로운 땅을 순찰했으며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도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오후가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은코씨는 고목 그늘 아래 누워 형제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호는 더 조용했고 샹고와 이시툰지는 계속해서 공격성을 드러냈습니다. 분위기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조용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지배 이후 마포구 연합은 내부 갈등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샹고와 은코시 사이에 끓어오르던 긴장은 마침내 폭력적인 충돌로 터져나왔습니다. 짝짓기 권리와 전리품을 둘러싼 수많은 분쟁에서 비롯된 그들의 경쟁은 마침내 형제애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느 음산한 아침 은코씨와 샹고는 서로 맞섰습니다. 그들의 포효는 보호구역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은코씨가 승리하여 샹고의 발톱 하나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전투는 연합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2008년에 연합은 공식적으로 두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샹고와 이시툰지는 동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은코씨, 로호, 모야, 마코브는 서쪽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비록 평화로운 만남의 순간은 여전히 있었지만 재결합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동쪽에서 샹고와 이시툰지는 빠르게 그들의 권위를 확립했습니다. 이 두 전사는 연합에서 가장 잔혹하고 공격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방어했을 뿐 아니라 서쪽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두 형제의 평화로운 나날은 지는 해 아래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협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0년 세이비산 지역에 마징기 레인이라는 새로운 연합이 나타났습니다. 5마리의 젊고 강력한 수컷들이었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샨고와 이시툰지는 순찰 중인 어린 마징기 레인 수컷을 발견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두 형제는 추격했습니다. 어린 사자는 금세 궁지에 몰렸습니다. 샹고는 그 목을 깊이 물었고 이시툰지는 뒷다리를 공격했습니다. 마징기 레인 연합은 한 마리의 구성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이시툰지와 샹고가 쉬는 동안 남은 4마리의 마징기 레인 수컷들이 복수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안개 낀 어둠 속에서 이시툰지는 마징기 레인 사자 2마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젖은 흙과 공포의 냉새로 가득 찬 밤 공기는 치명적인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마징기 레인 사자 2마리가 더 나타나 밤의 불씨처럼 이시툰지를 에워쌌습니다. 그는 멈출 수 없는 물결에 맞서는 분노의 폭풍이었고 송곳니와 발톱의 회오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번 공격할 때마다 4번의 반격이 돌아왔습니다. 척추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그의 저항의 잔인한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형제의 맹세는 적들의 무게 아래 먼지 속에서 깨졌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림자 이시툰지는 그와 그의 형제가 자주 지배했던 바로 그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이시톤즈가 잡아먹히고 있을 때 샹고가 형제를 구하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적의 힘에 맞서 그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시툰지의 죽음 이후 샹고는 은코시와 남은 형제들이 살고 있는 서쪽 영토로 홀로 돌아왔습니다. 쫓겨나기는커녕 그는 다시 환영받았습니다. 하지만 샹고의 귀환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른 연합 구성원들의 새끼들을 죽이고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의지를 냉혹하게 주장하며 그는 자신의 혈통을 거슬러 정점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미래를 지워버렸습니다. 한편 마포고의 손실은 계속되었습니다. 모야는 신비롭게 사라졌는데 아마도 경쟁자나 밀렵군의 희생자였을 것입니다. 마코부는 보호구역을 떠나 정착지 근처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포고 연합은 이제 은코시, 로호, 샹고 3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시간과 새로운 적들은 그들에게 불리했습니다. 2012년 새로운 적이 나타났으니 바로 셀라트 연합이었습니다. 4마리의 젊고 강하며 야심찬 수컷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쪽에서 마지막 마포고 영토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그들 연합에게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2012년 3월 어느 오후 운명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홀로 순찰하던 샹고는 갑자기 4마리 셀라티 사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은코시와 로호가 곁에 없는 샹고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분노에 찬 포효가 평원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늙은 검투사는 넷을 상대로 홀로 버텼습니다.
그는 승리의 희망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무릎 꿇지 않는 왕의 자존심으로 싸웠습니다. 마지막 저항의 포효는 척추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끝났습니다. 그의 포효에 떨던 바로 그 땅이 이제 그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의 몸은 쓰러졌지만 그의 전사 정신의 전설은 그의 통치에 해가 진 후로도 오랫동안 이 평원 너머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샹고의 죽음은 잔혹한 왕조의 끝을 알렸습니다. 마포구의 마지막 전사들인 은코시와 로호는 그들의 영토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자는 새로운 땅을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햇볕에 탄 풀밭에 새겨져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늙었고 끊임없는 전쟁은 그들의 힘을 고갈시켰습니다. 하지만 은코시는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은코시와 로호가 크루거 연합과 충돌했으며 은코시가 더 젊은 사자를 물리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은코시와 로호는 크루거 국립공원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마지막 두 생존자는 늙었지만 굴하지 않고 함께 사냥했습니다. 쓰러진 물소 옆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상기시키는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2013년 1월 첫 지도자였던 은코시는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말라마라에서 홀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 무렵 은코시는 거의 15살이 되었는데 야생 수사자의 평균 수명을 훨씬 뛰어넘는 나이였습니다. 마포구는 단순한 지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힘과 단결 그리고 가혹한 자연의 법칙을 상징합니다. 6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들은 8개의 무린을 지배했고 100명 이상의 경쟁자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포구 이야기는 자연계의 잔혹성을 증명합니다. 내부 갈등, 새로운 적들의 출현, 그리고 끊임없는 생존의 순환이 이 연합을 전멸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오늘날 마포구 연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의 유산은 남아 있습니다. 마징가 레인과 셀라티 연합의 수컷들처럼 더 젊은 수컷들이 마포구가 한때 지배했던 땅을 계속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무자비한 법칙의 일부입니다. 마포구의 이야기는 결국 권력 그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쌓아 올리고 묶어두지만 결국 부패시키고 파괴하는 힘 말이죠.
그들의 포효는 잠잠해졌고 생과 사의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그들의 왕국은 새로운 왕조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바람에 실려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잔혹하고 영원한 속삭임과 모든 왕이 치러야 할 피할 수 없는 대가에 대한 속삭임이죠. 행성이 고대의 비밀을 속삭일 때 그것은 항상 천둥이나 폭풍이 아닙니다. 때로는 날개짓 소리이거나 말굽의 고요한 낙하, 기대를 품은 하늘의 고요함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온갖 형태와 크기의 생명체들이 이러한 조상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깊고 원초적인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본능 말이죠. 뜨거운 사바나에서 얼어붙은 북극까지, 외딴 섬에서 울창한 숲까지 그들은 먹이를 찾아, 보금자리를 찾아, 그리고 생명을 이어갈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이 여정은 지구와 기후, 그리고 인류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 섬세한 순환입니다. 이것은 비범한 여정들의 이야기입니다. 신화 속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존재하기 위해 수많은 장애물에 맞서는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각 여정은 우리에게 자연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 모두 그 춤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한 장의 종이보다 가볍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날개에 실린 연약한 생명의 보석. 하지만 이것은 우리 행성에서 가장 영웅적인 여정 중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캐나다 남부와 미국 북부에서 태어납니다. 그들 존재 자체에 새겨진 부름에 따라 그들은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목적지는 멕시코의 고산숲입니다. 그곳의 전나무들은 그들의 겨울 휴식을 위한 완벽한 기후를 제공합니다. 놀라운 점은 단 한 마리의 나비도 왕복 여정을 완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을 마치기 위해서는 4세대가 필요합니다. 오직 4번째 세대, 즉 이주 세대만이 수명이 8배나 길며 전에 한 번도 그 경로를 날아본 적 없이 수천 마일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정 동안 그들은 폭풍, 급격한 온도 변화, 그리고 먹이를 찾기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광대한 농업 경관에 직면합니다.
애벌레의 주식인 밀크위드 식물은 살충제와 농작물 확대로 인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한 자연의 신호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왕나비 개체수는 무려 81%까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면 그 광경은 실로 장관입니다. TV 위 추악한 산맥에서는 수백만 마리의 나비들이 살아있는 꽃처럼 나뭇가지들을 뒤덮습니다. 그들은 정지된 상태로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깨어나 짝짓기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왕나비의 여정은 가장 위대한 위협 뒤에는 때때로 가장 가벼운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동아프리카의 열기가 평원을 메마르게 할 때 한 특별한 장소는 선명한 분홍색으로 폭발합니다. 탄자니아와 케냐 국경의 나트론 호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그 물은 매우 알칼리성이며 온도는 화씨 140도, 섭씨 60도에 달하고 pH는 10을 초과합니다. 만지면 표백제처럼 느껴지는 액체입니다. 살을 돌처럼 만들 수 있는 데일만큼 뜨거운 부식성 액체 사막. 진정한 액체 사막이죠. 플라밍고에게 이 치명적인 풍경은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부식성 물과 계약을 맺은 듯 위험의 한가운데서 궁극적인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이 적대적인 환경은 포식자들은 널리하여 역설적으로 이 새들이 번식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가 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땅이 생명으로 가득 찬 보육원이 됩니다. 시아노박테리아와 미세조류의 증식으로 붉게 물든 이 물은 생명의 바로 그 연료입니다.
이 물에서 플라밍고는 영양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질 자체를 흡수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서식하는 풍경에 의해 색을 입힙니다. 더 많이 먹을수록 그들의 분홍색 깃털은 더 nim부시게 빛납니다. 갓 부화한 지 며칠 안 된 새끼들은 타가소라 불리는 거대한 무리를 지어 모여서 신선한 물을 찾기 위해 최대 30마일, 약 48km를 걸어야 합니다. 이 첫 여정은 그들의 첫 번째 큰 시험입니다. 뜨거운 웅덩이가 산재한 갈라진 소금 흙을 건너는 것은 통과 의례입니다. 황량한 풍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계속됩니다. 아마도 자연계의 위대한 교훈 중 하나는 생명이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얼음과 바다가 만나는 고이 북극에는 극한의 세상에서 생존의 상징을 지닌 생명체, 바로 바다코끼리가 있습니다. (1톤이) 넘는 무게에 3피트 약 90cm 길이의 엄니와 두꺼운 지방층으로 보호되는 주름진 가죽을 가진 그들은 추위와 무자비한 북극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수세기 동안 바다 코끼리들은 떠다니는 해빙에 의존하여 휴식을 취하고 출산하며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연적인 발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온난화는 얼음 해빙을 가속화하여 바다 코끼리에게 일상생활의 기반을 빼앗고 있습니다. 얼음이 사라지면서 수만 마리의 바다 코끼리들이 돌투성이 해변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해변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몸을 지탱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갇힌 채 아주 작은 위협에도 놀라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비극이 닥칩니다. 그 결과는 끔찍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시체들의 연쇄적인 추락.
그들은 우아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비극의 압도적인 무게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의미의 이주가 아니라 후퇴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안전한 항구를 위한 어떤 피난처든 필사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먹이 찾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더 멀리 헤엄쳐야 하며 에너지를 가장 아껴야 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장엄하고 고요한 바다코끼리는 북극에서 전개되는 변화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공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메마른 평원에는 코끼리 떼가 이동 중입니다. 그들은 본능뿐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집단 기억에 의해 안내됩니다. 그들은 물을 찾고 있습니다. 점점 더 희소하고 예측 불가능해진 필수 자원이죠. 이 여정의 중심에는 암컷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보통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암컷이죠. 그녀의 안내는 본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도 나옵니다. 살아있는 지식의 도서관이 한 개인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암컷 우두머리의 마음에. 그녀의 기억은 무리의 가장 소중한 지도입니다. 잉크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경험으로 새겨진. 가뭄은 사바나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변한 것은 그 지속기간과 강도입니다. 우기는 더 늦게 오고 수원은 제한적입니다. 수원지가 예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무리는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더 멀리, 더 오래 이동해야 합니다. 새끼들, 임신한 암컷들, 그리고 나이든 코끼리들은 힘든 여정에 직면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웅덩이나 진흙 목욕탕을 찾으면 무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들은 몸을 담그고 진흙을 뿌리며 안도와 기쁨의 의식을 치릅니다. 하지만 이 탐색은 또한 그들을 위험으로 이끕니다. 자연 수원지는 다른 무리와 포식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점점 더 코끼리들은 인간 사회와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정은 계속됩니다. 열개와 먼지 속에서도 그들은 암컷 우두머리의 지혜에 이끌려 계속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가속화되는 세상에서 코끼리는 끈기가 속도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삶이 끊임없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렝게티의 광활한 평원에는 거대한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각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 전에 먼저 소리입니다.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 자체에서 울려 퍼지는 깊고 끈질긴 천둥소리. 이것이 바로 대이동입니다. 150만 마리 이상의 생명체들이 평원을 가로질러 넘쳐흐르는 생명의 강.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이동입니다. 집단적인 생존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연간 순환 여정. 지도를 가진 장군도 왕도 단 하나의 정신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는 지도자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피 속에서 느껴지는 리듬과 바람에 속삭이는 약속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공유된 리듬입니다. 바람에 실린 빗방울 냄새에 대한 반응이죠. 얼룩말과 누우는 생존을 위한 동맹을 맺습니다. 얼룩말은 시력이 뛰어나고 경로에 대한 기억력이 좋습니다. 반면 엄청난 수의 누우는 냄새와 소리에 민감합니다.
여정은 600마일, 약 965km가 넘으며 강, 숲, 그리고 불타는 평원을 가로지릅니다. 길을 따라 사자, 하이에나, 악어와 같은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마라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강둑은 가파르고 강바닥은 위험하며 탁한 물속에는 거대한 악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건너는 것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시작되며 이어서 모두가 따라옵니다. 일부는 휩쓸려 가지만 많은 이들이 지쳐도 살아남아 반대편에 도착합니다.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거의 동시에 이동 중에 태어납니다. 대부분은 몇 분 안에 걷는 법을 배우고 곧 엄마와 함께 달립니다. 이 이동 순환은 사바나 전체를 지탱합니다. 그것은 영양분을 분배하고 초원을 새롭게 하며 누구에게 먹이를 줍니다. 수백 종의 다른 생물들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그것은 세대와 풍경을 잇는 장엄한 춤입니다. 지구의 북쪽 멀리에서는 술록 또는 카리브가 가장 고요하고 힘든 이주 중 하나를 감행합니다. 일부 무리는 1년에 3,000마일, 약 4,800km 이상을 이동하며 얼어붙은 계곡을 건너고 가파르고 위험한 경사면을 오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눈 아래에서 자라 가혹한 겨울에 주식원이 되는 지류 식물을 찾아야 할 필요성입니다. 한때는 꽤 예측 가능했던 이 순환이 이제는 변했습니다. 북극의 기온 상승은 얼고 녹는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얼음은 강과 호수를 건너는 것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많은 카리브가 익사하거나 먹이를 찾아 더 멀리 이동해야 하는 지친 여정으로 인해 길을 잃습니다. 2주 동안 임신한 암컷들이 무리의 일부를 이끌고 갑니다.
그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출산 장소에 제때 도착해야 합니다. 새끼들은 짧은 기간 동안 거의 동시에 태어나며 포식자들이 모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흰 늑대들은 인내심 있게 무리를 뒤따르며 피로, 한순간의 방심 또는 어미와 새끼 사이의 틈을 기다립니다. 카리브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둘러싼 전체 환경을 형성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마치 혹독한 추위가 장애물이 아니라 그저 길의 일부인 것처럼. 광활한 하늘에서 아주 작은 새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위협을 수행합니다. (4온스) 약 113g도 채 되지 않는 북극 제비갈매기는 매년 지구상의 모든 기록을 깨는 여정을 떠납니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43,000마일, 약 69,000km의 거리. 이렇게 멀리 이동하는 동물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극의 가장 추운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짧은 여름이 끝나면 그들은 지구 반대편 극으로 떠납니다. 남반구의 여름이 막 시작되는 곳으로. 여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제비갈매기는 대양 위 공중 흐름과 순풍을 이용하면서 거대한 호를 그리며 날아갑니다. 거의 착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행 중에 먹이를 찾습니다. 물 위에서 작은 물고기와 갑각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다이빙하여 사냥합니다. 그들의 삶 대부분은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여정이 1년에 2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절의 제약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킨 생명체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여름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영원한 낮의 삶을 살며 여름을 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더 많은 햇빛 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대가는 현실적입니다. 많은 개체들이 이 순환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태어났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와 평생의 짝을 찾습니다. 그들은 영속적인 짝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새는 단순히 이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를 정기적으로 일주하며 두 극 사이에 영원한 순환을 수행합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는 우리에게 거리가 항상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과 때로는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항상 움직이고 항상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